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당초에 김포의 서울시 편입 자체가 그 서부권의 그 상대적인 박탈감하고 또 대중교통 문제 때문인데, 근데 김세영 사장님께서는 그 서부권의 좀 대안적인 개발 모델이 가능하다. 그 강서, 일산, 김포를 연결하고 크게는 서울에서 서부 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연계하는 광역권 구상이 가능하다. 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우리가 유의하게 바라봐야 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두 분의 발제가 끝났고요. 그럼 지금 이제 두 분의 지정 토론이 있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좀 편하게 자유 토론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그 조이수 그 신라대 부총장님께서 최근에 이제 오마이뉴스에도 아주 좋은 글을 쓰셨는데, 서울의 팽창주의에 대해서 특히 뭐 외국 사례를 들으면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 또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 제기하셨는데 하여튼 특히 부울경에 계시기 때문에 그쪽 사정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이스 교수님, 예, 네, 혹시 제가 지금 그 컴퓨터의 사정이 좀 안 좋아서 휴대폰으로 음성만 이렇게 하는데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예. 오늘 그 두 분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정준호 교수님, 그리고 김세용 사장님 아주 그 공감이 많이 되고 또 새로운 그 내용들을 많이 전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이제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 조금은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메가시티나 이제 메가리전이라는 말을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플로리다가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유럽에서는 좀 메가리전이라는 이런 표현, OECD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메가시티라는 개념과 메가리전은 조금 다른데 메가시티 리전은 적합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주요 국가의 이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이제 그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려고 하는 이런 팽창주의적인 행정 편입 방식은 잘 쓰지 않는 또 우리나라가 이제 대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최근의 것은 청주라든지 또는 마창진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보여졌던 건데 이제 서울에서 뭐 물론 이제 한번 김포의 일부가 포함이 됐습니다만 이런 방식은 좀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독일도 우리가 이제 메가리전 자체는 국민경제 중심 시대에서 EU도 그렇고 대도시권 중심의 연합체제라든지 대도시권 중심으로의 어떤 글로벌 시대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또 대도시권의 양상에 의해서는 상당히 좀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독일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1개 그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그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하지만 독일의 그 헌법이나 그 소위 기본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규정을 하고는 있지 않으나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계획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볼 때 영국이 이제 카운슬 가버먼트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토니 블레어나 고든 브라운 때 이제 뭔가 행정연합이 필요하다 이런 게 노동당 정부에서 검토가 되었다가 보수당 연합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 콤바인드 오소리티라고 하는 CIA의 그 구조인데 그것도
민선자치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을 뽑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건 사실 그 광역적 행정연합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이제 단체장을 뽑지만은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주변 지역에 대한 하나의 행정협의체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도 뭐 일본 간사이 연합이 있고 간사이가 그 단일 도시로 이렇게 통합하려고 했던 하시모토의 그런 어떤 전략들이 투표에서 좌절이 돼서 여전히 이제 일본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간사이 모델에 가까운데 어쨌든 행정연합적인 방식입니다. 미국도 워싱턴 DC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 MPO라고 해서 이제 메트로폴리탄 플래닝 오가니제이션이라 해서 그것도 연합체적인 그런 부분이고 유럽에서 이제 대표적인 데가 란트슈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에서 뭐 헤이그나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위트레이트가 이게 무슨 광역자치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도시 간의 그 암스테르담과 같은 수도 이런 것의 기능적 연합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행정을 편입시켜서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팽창주의적인 방식으로 대도시권을 운영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선일보나 뉴스완 같은 데서 보도를 보니까 마치 김포의 편입이 세계적 트렌드인 양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날조시키는 그런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선거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우리 배종찬 쌤도 나오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김포 편입의 문제가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입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까 나왔지만은 크게 이제 찬성할 비율이 낮으니까 안도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오늘 그 어떤 법안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제 좀 흔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상당히 그 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의 말씀을 우선 드리는 첫 번째 부분으로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김세용 사장님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일산이라든지 김포, 마곡 이 어떤 리서치 트라이앵글과 같은 좋은 제안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경기 북부에 대한 특별자치도와 더불어서 수도권 전체에 대한 민주당다운 어떤 빅픽처는 저는 필요하겠다.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저는 15분 도시들 간의 자족적인 도시들의 어떤 네트워크 체제를 수도권에 가지고 또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으로서 균형 발전이 있지만 혁신적이고 미래에 대안적인 그런 어떤 빅픽처를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당면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어떤 김포를 편입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그 논의들이 계속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경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김경수 지사가 이제 메가시티 비전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면서 어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일본의 간사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모델이 됐고 또 우리만의 어떤 특성의 부분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마련이 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그 공약 안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지방시대 그 계획안의 비전과 전략안에도 거기에 이번 발표 자료에 보면은 초강력 그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긋나는 게 불경 지역에서 이제 울산은 이런 데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은 전 김경수 지사가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그림으로 현 그 도지사가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거를 이제 묵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부산 경남의 어떤 통합 이거를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동맹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부산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하는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민주당에서의 어떤 중요한 전략이 지금 윤석열의 어떤 공약 안에도 보면 결국 이제 공약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메가리즘과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초강력 계획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이 그대로 준수가 돼야 된다. 그것도 비수도권을 지방시대 계획처럼 먼저 염두에 뒀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다극적 어떤 거점이 필요하다. 이런 전략들을 한번 내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우선 그 좀 덧붙인다면 저는 생각에 수도권 전반에 대한 민주당다운 어떤 계획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메가시티 5국 3특이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전북이 이제 호남으로 이렇게 포함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충북이라든지 강원축과 같은 이런 부분, 충남이라든지 오히려 이제 이런 쪽과 경제 교류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향후에는 이제 광역 특별 어떤 지방 회계 같은 것들을 신설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권력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권력과 경제적, 즉 다중적인 어떤 광역권 간의 어떤 결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5차 국토계획안에 보면 슈퍼 메가리전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동경에서부터 나고야에까지 이르는 오사카 나고야에까지 이르는 하나의 큰 그런 벨트를 구성하는 것을 이제 슈퍼 메가 리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수도권과 광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제적 교류를 하게 될 때 또 강원과 경북과의 어떤 교류를 하게 될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극적 경제적인 어떤 기능적인 그런 측면들을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 하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맥락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현 정부가 아마 내년 총선 이후에 진행하려고 아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것도 이런 전체적인 국토의 균형 발전의 어떤 그림 속에서 내년 4월 총선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네.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그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도 보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공간적인 그림 자체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국 3특이라는 건 공약으로 나왔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공간적인 모습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어떤 그림이 있는가가 사실 명확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좋은 의견 주셨고요. 지금 최근에 들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소규모 지자체들, 광명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이런 데서 상당히 좀 주민들이 어떤 입장이 아까 설문조사랑 좀 다르게 많이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최근에 하남의 국회의원이신 최종윤 의원이 이메일을 뿌렸는데 문자를 뭐라 썼는가 하면 서울시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데, 그, 인사이드 K 연구소의 배정찬 소장님께 이 이슈가 선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요? 예, 예, 네, 좋습니다. 배종찬입니다. 저는 두 분 발표하신 분 또 우리 토론해 주신 구청장님 말씀도 너무
귀하게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것이 맞느냐, 그러냐, 또는 얼마나 정교하게 진행이 돼야 되느냐, 지금은 어떤 상태냐, 과거의 사례는 어땠느냐, 이런 뭐 지리학적이나 국토개발 관점에서의 또 행정 관점에서는 제가 말할 부분은 아니고, 저는 과연 이것이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정치 소비자들이죠, 유권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저는 지대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또 이념적인 또 진영 간 요소가 아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서울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경기도 지역이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관계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이건 이제 브랜드 가치, 김포 시민이냐, 난 서울 시민이냐, 이것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또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적어도 선거에서 중요한 것이 중간지대 유권자층인데, 중도나 무당층이나 또 수도권, 특히 이제 수도권이죠. 내년 총선은 이제 수도권 선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MZ 세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김포나 하남이나 시흥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난 서울 시민이야, 어, 서울 특별 시민이야, 라는 게 심리적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 영향 또는 행정적 영향, 이런 부분을 따지기 이전에 심리적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총선 전까지 결론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뉴타운도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렇고 수도이전도 그렇고 선거 때까지 결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는 심리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건 심리적으로는 메가급이다. 또 하나 이제 아까 발표하셨는데, 선거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거든요. 제가 들어봐도 컴팩트 시티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메가시티 그러면, 메가? 메가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당위성의 문제, 타당성의 문제, 이건 학자적 관점에서 또 이론적 관점에서 행정제도적 관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선거에서 작동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또 왜 키워드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수도권이다. 수도권인데 뜬금포처럼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러면, 예전에 뉴타운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무상급식도 그렇고 또 수도이전도 그런데 다 사실은 수도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내놓는다고 영원하면 판세가 바뀔까요? 어린 반푼할 수도 없죠. 충청의 판세가 바뀔까요? 만만의 콩떡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도권은 요동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서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라서 우리 성 위원장님도 저하고 같은 경남 창원인가요? 동양이시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 다니고 또 사회적으로 성장해서 다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것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뉴타운이 통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나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변창흠 장관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부동산입니다. 결국 지난 대선이 부동산 선거라고 저는 누누이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그런 또 받아들이는 쪽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서울에서 왜 그렇게 표가 나왔을까? 그것도 저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영향이 매우 컸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광명이나 02 전화번호를 쓰는 곳을 무시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옳다 그러다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 그래서 이것은 메가시티나 컴팩트 시티나 아니면은 뭐 15분 접근성이나 이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어디 쪽에 더 사람들이 솔깃하냐.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조사도 있고요. 리얼미터는 이제 한 100여 명 정도를 어, 경기도에 31개, 정확히는 한 30개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시군구에 대해서 했는데 100명 조사 가지고는 사실은 그 지역의 여론을 모았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갤럽의 조사는 전 국민에게 물어본 거이기 때문에 이게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적 이해관계 기준과 전국적인 또 제너럴라이제이션 된 일반 평균화된 이 응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착시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지 국민들이. 메가시티는 뭐 흥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 뭐 됐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심리적으로는 이걸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지만 빅데이터 상으로 보면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실제 우리가 빅데이터 엔진을 만져보면.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저는 총선이라고 하는 5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벌어질 일은 그 이후에 실제 이게 진행이 되려면 5년 뒤에 이루어질지 6년 뒤에 이루어질지 뉴타운도 그랬잖아요. 그 저는 알 수 없는데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근데 이제 매년 총선으로만 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선거는 이제 이념, 그 다음에 정책 후보인데 지금 뭐 영호남이야 다 뭐 대충 답이 나왔어요. 대체로 답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충청도 뭐 비스무리하게 답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수도권인데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의 상황에서 여당은 달리 뭔가 국면 전환을 할 요량이 없어요. 그렇다면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이념 들이댔다가 댄스를 맞았잖아요. 홍범도 흉상 이전하려고 그러다가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날벼락이 내렸잖아요. 그다음에 후보인데 후보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파견하고 한동훈 출마설이 나오고 그러면 들이밀 수 있는 건 뭐냐? 난데없는 정책이에요. 이걸로 일단 판을 흔들어 놓자. 그게 뭐냐면 부동산인 거죠. 그러니까 김포시로 시작해서 김포시는 또 이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니까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오세훈 시장과 면담도 가지고 그럼 이 이슈 자체가 여하튼 계속 물이 끓으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슈는 주목성, 그 다음에 지속성, 효과성이 있느냐는 건데 무상급식도 그랬고 뉴타운도 그랬고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수도이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속이 됐냐면 지속이 됐어요. 근데 효과성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발표와 한 분의 토론은 효과성도 이야기를 합니다. 파리가 어떻다, 뉴욕이 어떻다. 근데 유권자들이 그런 걸 다 따져보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따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총선 때까지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흥미로운 게 무상급식 관련해서 2010년에 무상급식이 전체 선거판을 뒤흔들었는데 그때 제가 마침 김포를 분석을 했어요. 김포를 분석하는데 그때 김포의 중요한 정책 현안이 지하철 연장이야. 지하철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2010년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있었는데 무상급식에 묻혔어요. 무상급식을 못 이겨.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슈가 무상급식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또 뉴타운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타운은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 때까지는 지지율이 좋았어. 그러니까 이 뉴타운도 먹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총선 때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좋았으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이거 세게 못 미는 이유가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밀지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으면 이걸 아주 세게 밀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현수막도 다 때려 붙여가지고 그냥 서울시 편입, 메가시티, 경기도 어, 북도와 남도의 합리적인 이 도 분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결적 관점과 그다음에 영향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이걸 반대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별로 총선에서 전략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무상급식 때 한나라당이
끝까지 이 오세훈 당시 시장도 끝까지 무상급식을 반대하다가 막판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무상급식이 유권자들은 다 무상급식이라는데 아이들 밥 가지고 뭘 장난쳐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나라당에서 뒤늦게 어떻게 나왔냐면 대립적으로 전략적 접근을 하다가 좀 급전환을 하면서 여기서도 전략적 실수가 나와요. 뭐냐면 유기농 무상급식을 하자. 이게 안 먹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메가시티가 옳다 그러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또 컴팩트 이 시티라고 하는 것이 어, 안 좋은 접근이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워낙 메가시티가 적어도 수도권 서울 인근에 한 10개 시에는 10개 지자체에는 영향을 그래도 상당 부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 지역의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저는 이럴 때 접근 방법으로서 더 효율적인 것은 오히려 병립형 접근이다. 그러니까 그래 메가시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 이거 어떤 건지 다 뜯어보자. 뜯어봐서 좋으면 하자.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게.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파고들면서 오히려 관련한 버저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상으로든 아니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게 양적으로 더 많게 오히려 더 많은 이론적 검토를 해왔지 않습니까? 뭐 메가시티 부산도 있고 호남형도 있고 충청권도 있고 TK권도 있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이게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 양쪽 다 똑같아? 그러면 후보 쪽으로 나는 진보인지 보수인지 그쪽으로 가서 나는 선택을 할 거야. 오히려 기준이 좀 더 효과적인 지점에서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검토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아주 고맙습니다. 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강한 것이 옳은 걸 이긴다. 하여튼 이게 좀 충격적인 결론인데, 하여튼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민주당에서는 무시 반대 전략보다는 병행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그 생각하면 끔찍한데요.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보니까 이게 금방 하지 않고 6년 내지 10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치시보다는 자치구가 훨씬 권한이 적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치시도 살리자 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제 반대 명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생각보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특히 소장님 말씀드리니까 더 그런데 자 이제 한 40분 정도 남았거든요. 아주 발제자분들께서도 그렇고 토론자분들께서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자유롭게 좀 논의하실 분 시간들이 충분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두 분의 귀한 토론, 두 분의 귀한 발제를 들었는데요. 편하게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좀 해주시죠. 이거 좀 공유 화면 내려주시고요. 예, 예. 자, 의견 주실 분, 예, 제가 좀 의견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하십니까? 예, 인춘택, 하세요. 예. 예. 원장님, 네. 아이고, 제가 좀 이따 할까요?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예. 먼저 패스니까 하시죠, 뭐, 그러면. 네. 그래요. 김동주 보입니까? 원장님, 네. 예, 저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 논의 전에 잠깐 보면 지방시대 전략이 11월 1일 나왔는데 그 전으로 서울시, 김포 편입 나오죠? 그 노후도시 특별법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저 빨간 글씨로 수도권 1기 신도시하고 목동 상계동 쪽이에요. 그 다음에 용적률을 올려준다. 그 다음에 어제 국토부 계셨지만은 그 주택 공급 때문에 한다 그러지만은 8만 호 중에 6만 5천 호를 수도권에 하겠다. 이게 정말 이게 지방은 자율공정연대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바로 현실적인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보면 처음에 왼쪽 그림처럼 제한되다가 오른쪽 지금
주변 도시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서울시하고 붙어 있는 데가 인천 빼고 한 8개가 되는데 과천, 성남 빼고는 다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자치구청장이 되니까 속으로는 싫어하겠지만 겉으로는 다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게 김포그룹뿐만 아니고 하남, 고양 등 다 지금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찬성하는 분위기로 이제 갈 거다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배춘찬 소장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난 21대 보면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것 같지만 보면 전부 근소한 차이로 이긴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잘못 딱 때리면 그 근소한 차이가 금방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체적인 그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배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하나의 영향이 엄청난 그 대응 방식에 따라서 이 3%를 그 이렇게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양까지도 갈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에 보면 효과가 이제 되면 집값도 오르고 교통망도 늘어나고 나도 서울 시민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런데 밑에 보면 세수도 감소하고 뭐 그, 그 여러 가지 철도망에 재정 지원도 준다 하지만은 요 마이너스 효과는 전부 지자체에 체감이 안 되는 영향이고 위에 기대 효과는 내 직접 집값도 오르고 당장 교통이 편해지고 나도 서울 시민이다 이런 효과 때문에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영향이 작고 모호한데도 불구하고 이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아까 배종찬 소장님 논리에 의하면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대 효과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밑에는 그 시장이 뭐 받아가지고 재정 수입이 늘든 줄든 사실 영향이 없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좋은 그 교통망 같은 핀피해 사업뿐만 아니고 님비 사업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데 이게 지금 다 그냥 패스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이 실제 팩트니까 그런 말을 드리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변장을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규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저 농어촌 특별도 저 제도도 없어지고 세수도 줄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당분간 유보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또 편법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피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또 괜찮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이 동그라미 친 게 김포가 파란 색깔로 성장 관리입니다. 서울하고 이 과천 같은 데는 그 과밀역제고요. 과밀역제 규제가 훨씬 더 세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데 뭐 지금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공장 운영하는 사람이나 큰 건물 짓는 사람이 영향이 가지 개인 뭐 집값, 뭐 교통망 확보하고는 영향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패스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도 중요한 요소로 지금 물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우리 그 초이스 교수님 얘기한 뭐 외국 사례 보면 전부 도시 연합이지 통합은 없습니다. 그냥 밀드 프랑스, 독일, 뭐 란스타트, 간사이 뭐 등등.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연합이 쉬운 건 아닌데 다 연합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병행 전략을 하면 메가시티 우리 컴팩트라는 말도 좀 바꾸가면서 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병행을 할 때 조금 더 와닿는 이게 병행이 어렵지만 더 좋다는 걸 나중에 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병행 전략으로 이제 뭐 이 컴팩트 네트워크가 좋지 않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그 방식이 좋다는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거든요. 이것도 내수 인구 소멸 대응하는 정책으로 유효하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환경과 탄소 배출로 되게 유리하다. 뭐 이런 기후변화 이야기 많이 하니까 이런 것도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발표에서 나왔지만 도시 내에서는 컴팩트 15분 생활권, 광역 차원에서는 도시간 연계, 국도 차원에서 전부 컴팩트 네트워크로 가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좀 작은 스케일부터 큰 스케일까지 같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앞으로 대응 방향은 이게 그 지방행정체계를 왜곡하거나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 이게 다 좋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주민주도로 돼야 된다. 지금 구리하고 김포가
다 시장이 하잖아요. 시장이 사실 주민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국민의힘 시장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는데도 다 국민의 시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주민도로 바꿔야 된다. 주민 의견 물어보자. 그렇게 나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뭐 서울 수도권도 서울시도 그렇게 하자 하는데 전국을 좀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 내, 도시와 농촌, 국토로 같이 펼쳐놓고 가자 하면서 그다음에 서울도 병행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곡 삼특 자꾸 이야기하는데 오곡 삼특은 너무 불호도합니다. 부울경만 하다도 경남이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부산, 울산 중심으로 가고 부울경, 경남만 하더라도 저 서부 경남 진주 쪽은 완전히 소외되지요. 그냥 곁다리로 기분하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게 주거, 교통, 교육, 의료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민감한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줄 수 있는 도시 농촌 단위의 정책. 그러니까 큰그 엄브렐라만 초강력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인구 감소 시대에 적합하고 이런 주민 입장에서의 정책을 할 수 있는 도시 농촌 단위의 협력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아주 중요한 토론 해주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아까 했던 것 중에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해주셨네요. 특히 아까 마지막 거는 아마 다른 분들은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제 행복생활권 하시면서 중소도시 좀 연합해서 하시는 거를 또 이렇게 김동규 원장께서 주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귀중한 의견 주셨습니다. 아주 세게 들을 만한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또 다른 아까 임춘대 원장님. 예, 예. 예, 네. 제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주 유익한 토론이었고요. 당장에는 이제 총선 문제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도 이 문제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 얘기만 너무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보면은 수도권, 그러니까 그 서울이 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의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그 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수도 개발을 하는, 수도의 그 규제를 완화하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민주당 하면은 맨날 규제하고 발전을 저해한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고, 특히 MZ 세대는 이념이나 이런 거 별로 상관 안 하고 당장에 나한테 이익만을 보거든요. 그리고 MZ 세대가 이제 앞으로 이걸 그 모두 이제 선거를 좌우할 양상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MZ 세대들한테는 꼰대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국힘당이 뭔가 혁신적이고 변화를 잘 수용하는, 이제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르고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이 국민들한테 완전히 외면을 당하냐 안 하냐에 저는 그 문제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균형 발전 문제는 이 자체도 저는 이제 너무 낡았다. 그래서 이 자체를 혁신해야 된다. 저는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지금 와 있다고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제 총선으로만 이제 국한해서 놓고 보면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뭐냐면 지금 아까 그 뭐 몇 퍼센트 지지 뭐 별로 관심도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미 샤이봇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서 이미 MZ 세대나 이런 데들은 이제 국힘으로 이제는 마음을 굳힌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뭐라고 말을 해도 이제 안 믿을 거예요. 일단 문제는. 그래서 이게 그 먼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여론조사해도 응답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이나 비슷합니다. 우리 정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윤석열 저런 그 준비도 안 된 저런 후보한테 저렇게 많은 국민이 한다는 게 이게 여론조사 왜곡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심했지만 그게 결국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도 거의 이제 판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일단 김포는 사실은 변수가 아니에요. 김포는 굉장히 국힘당이 잘못 내지른 거거나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지금 김포로 관심을 쏟게 한 다음에 실제로는 서울 주변에 쉽게 그 도시 그 위성도시 합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근데 뭐 전략이 됐든 어쨌든 간에 지금 초점이 그쪽으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먼저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겠다.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주민들이 다 원하고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안 들어질 이유 없다. 그렇게 결국 말잔치 뿐이거든요. 앞으로 6개월 동안. 근데 말잔치에서 밀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러니까 선거 전략 자체가 굉장히 대단히 잘못했다. 다른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그거나 좀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그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아는 제자가 그 모 지자체 공무원인데, 경기도에, 저도 이제 서울시 특별시 공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분위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샤이 그런 공무원이나 젊은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좀 심각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분 또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가 네, 그, 예, 안성호님, 네. 예, 예. 제가 좀 다른 일 때문에 초창기 못 들어서 훌륭한 발표하시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주, 토론은 제가 좀 들어봤는데, 정말 유익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이제 답을 가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답보다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해석이냐면은 지금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킨다고 할 때 김포를 비롯해서 주변의 위성 도시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우리가 흔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건 저는 결과적인 요인이고요.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편입을 이 지방자치 제도 개편을 통해서 편입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치권 등과 같은 이런 측면에서는 불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특히 아담 스미드가 도덕 감정론에서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나요. 아담 스미드가 도덕 감정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은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 인정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헤겔은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인정투쟁이다. 인간이 굉장히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그 인정 욕구는 그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 두 번째는 우월하고 싶은 욕구죠. 이걸 이제 저는 그걸 타락한 욕구라고 보는데 이걸 승화시킬 때는 이제 승화된 욕구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뭐 쉽게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국차가 좋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같은 값이면 외제를 많이 타요. 내가 특히 서울에 와서 이사 와서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는 한국차가 별로 없어요. 전부 아파트 지하에 세우는 것들 보면 외제차가 뭐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한국차가 저는 이 기아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10여 년간 타고 다녀도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외제차를 많이 타나 하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제 조카들이 있어요. 이놈들이 지금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다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이게 그렇게 부자도 아닙니다. 물론 돈은 잘 벌지만 저보다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가치제라고 하거든요. 제가 대전에서도 있어 봤지만 서울에서 대전대학교에 교수로 오려고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마누라가 촌에 가서는 안 살겠다 해가지고 남편이 교수 되는 걸 포기하고 그냥 저 안 오더라고요. 그래 왜 안 오나 했더니 마누라가 반대해서 안 왔다는 거예요. 촌 사람 되는 거 싫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김포 사람들한테는 김포 시민이라는 거는 2등 국민의 이 의식을 가져다 드려요. 우리나라의 1등 국민은 서울 시민입니다. 서울 특별 시민, 특별한 시민입니다. 제가 대전 시민이었다가 서울 특별 시민이 돼서 저는 이런 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해온 사람이지만 이해가 많이 돼요. 아, 젊은이들 허풍, 우리 인간이 허풍이 많거든요. 사치제를 왜 하는가? 같은 옷 이런 거 엔간한 데서 사면은요, 한 1, 20만 원이면 사는데 이 저 백화점에 가면 200만 원, 심지어는 500만 원 이 레벨을 붙여놓으면은 사람들이 산다는 겁니다. 불티나게 사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런 현상을 서울 주변에 구리에 사는 사람 안 그럴까요? 구리 시민이라고 하면 촌놈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대전에 살 때에 대전 인근에 있는 금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금산에서 대전시 구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와서 자문하러 오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불이익이 많다 해도 그 사람들은 금산 촌놈이었다가 광역 시민으로 신분 상승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우리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나쁜 정당이 정말 이 사행심을 기르는 이런 정책을 내는 겁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정당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우리가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자. 서울 시민이 다 되고 싶어 한다. 이걸 해결은 해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니버설 레코그니션을 하는 길밖에 없다. 모든 사람을 서울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행정구역상으로 서울 시민을 다 만들 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을 한번 지혜를 찾아봐야 돼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도시연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을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이 지역에 서울 이 아닌 다른 지역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그보다 더 서울 시민보다도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대전에 살아도 저 농촌에 살아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울 시민과 나는 2등 국민이 아니라 1등 국민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돼요.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저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법은 단기적으로도 뭐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고요. 선거를 위해서도 단기적인 모색을 해야 됩니다. 아까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등권으로 가야 됩니다. 지방 분권이 지금까지는 저는 왜 한국의 지역균형 발전이 실패했는가? 저는 실패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 이사장님이 좀 서운해 하시겠지만은 이 정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사실상 실패했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저는 등권 체제로 가야 된다. 전국에 어디 살아도 서울 시민 못지않는 권한을 갖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느낄 수 있도록 자치 분권의 시대를 정말 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좀 그 걱정을 하시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선거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될지, 하여튼 이게 참 민심 움직일지 걱정이네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오세훈 시장이 참 명확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시 자치구에 대해서 그 갖고 있는 세제상의 여러 가지 자치권의 부족을 자치시라는 걸 도입하거든요. 이거를 제안했습니다. 이 조건으로 받아들이자. 이 자치구가 되면 이게 세금이 주민세, 재산세, 등록 면에서 세 개밖에 안 남거든요. 완전히 줄고 도시계획 권한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시계획 권한이나 세금을 그대로 살리고 아까 수도권 규제 이런 것도 예외로 다 해주고 서울에 들어오면 이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어지고 서울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지금 동경도는 23개 구에다가 33개 시정촌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보다 넓고 인구는 1,400이니까 야 이기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러면 이거를 막기는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대안을 실질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의견을 말씀을 네네. 드릴까요? 저도 지금 이 그 논의의 진행을 좀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에, 정책이라는 면에서는 여당이 쓰레기 같은 정책 제안을 한 셈이고요. 또 정치라는 면에서는 아까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나 우리 또 안성 원장님 말씀대로 인간의 어떤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나도 좀 번듯하게 살고 싶다, 대접받고 싶다, 이런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그 인간의 어떤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아마 이런 거는 뭐 여론조사에 잘 안 잡힐 가능성도 있겠죠. 엄청나게 강력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그래 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중고차 그를 팔 때 중고차 단지가 이렇게 그 여러 군데 있잖아요. 명절 때 중고차가 많이 나가는데 중고차가 작은 차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큰 차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명절 때는 큰 차가 많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 큰 차를 타고 빛가번쩍하게 고향을 한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직장이 강원도에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이제 고향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 번호판을 달고 고향 가기가 좀 쪽팔린다. 그런 사람도 많다 그러고요. 아까 우리 안성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건데 김포라는 지역은 특별히 나는 그 시민들이 이런 의식이 훨씬 강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포는 뭐 좋게 말해서 서울 인근에 있지만은 그 지역 전체가 이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도 쓰레기 매립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 수색 쪽에 상암지구가 옛날에 그 이름이 뭐였죠, 기가? 난지도입니다. 난지도잖아요. 내가 난지도 시절에 거기를 지나가면은 도무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제 하필 국방장이 거기 있어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한 2시간 있었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어, 아마 김포라는 곳이 지금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 지금 뭐 한 서울 인근에 이렇게 빙 둘러서 있는 지역들이 뭐 한 10개쯤 된다고 치면은 이 10개 지역은 10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수는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보다는 도무지 이게 주택 주거 비용이나 이런 게 안 돼서 나온 사람이 원하지 않지만 나와야 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나 열등감이나 이런 게 뭐 많다고 봐서 사실은 이 주제는 쓰레기 같은 그 정책 제안이지만은 폭발력이 강하고 이거를 잘못 다루면은 문제가 커진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그 김동연 지사, 경기지사가 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속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대응이 계속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지방을 죽인다든지 무슨 뭐 나는 이런 식으로 대응해가지고는 제일 패배자가 김동연 지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그거를 위한 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로 다음 날인가 뭐 그 다음 날 이렇게 이게 불쑥 나왔기 때문에 자기 아젠다는 지금 살려보지도 못하고 김포에 지금 이렇게 걸려 있고 이 김포 논의가 확산될 수 있고 만약에 선거에 이게 메인 아젠다가 돼 가지고 경기 선거를 지게 되면 경기 선거도 지고 서울 뭐또 여당이 지금보다 더 성과가 좋으면 민주당도 패배하고 가장 큰 패배자는 김동연 지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왜 이거를 어,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는가? 제가 볼 때는 민주당하고 김동연 지사 측이 뭐 고민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오늘 지금 국힘당은 어, 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대책기구를 뭐 가동하고 그게 막 그냥 뉴스에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과 이 경기도의 대응은 매우 구태의연하고 이것이 이 문제 점을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오늘 김세용 우리 사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매우 강력한 대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아까 트라이앵글 밸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경기도를 이제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 인천 수도권이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사실상 기능적으로는 하나의 거대한 통합된 그 구조라고 봐야죠. 유기적으로는 통합된 어떤 그 곳이 이 세 개 지역인데 행정은 쪼개져 있으니까 뭐 인천에서 뭐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경기 북부에서 남부에서 뭐 동부에서 지금 뭐 그 다 전철이 연결돼 있고 하니까 수백만 명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떤 통합된 유기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어, 차제에 제가 그냥 그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강서, 김포 그다음에 하나가 어디죠? 강서, 일산입니다. 김포, 고향 일산. 어? 고향. 고양? 예, 그거 세 개를 연결한 고향 겁니까? 마곡까지 다. 마곡은 강서고 네. 강서 김포 하나가 어디죠? 고향입니다. 고향 고양으로 일산입니다. 했습니까? 예, 예. 제가 그걸 보고 수도권의 어떤 통합적인 어떤 그 발전 그 플랜을 동서남북으로 좀 나눠 가지고 수도권 뭐 서부계획, 수도권 북부계획은 이제 특별자치도 그걸 밀고 나가야 될 것이고 뭐 동부계획, 남부계획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부 계획으로는 강서, 김포, 영종도, 경인 운하 있는 지역을 이제 우리가 공항 가려고 나가 보면은 그 좌우가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도 김문수하고 저쪽에 멍청한 짓을 해서는 안 될 짓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것도 뭐한 2조 정도 돈이 들어갔을 텐데 그거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양 양쪽 쫙 그냥 다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기능을 좀 부여를 하고 마곡의 그런 첨단 R&D 기능을 살리고 영종도 공항 쪽은 경박 단소형 옛날에 해가지고 무슨 바이오하고 뭐 반도체 칩하고 뭐 이런 게 잘 된다고 거기하고 청라 지역 뭐 등등을 묶어서 새로운 계획이 나는 새로운 산업계획, 새로운 도시계획, 더군다나 김포는 사실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어떤 비용을 대고 쓰레기를 갖다 버렸다라고 그냥 끝낼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그 비참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 어떤 분노나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비참함을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그쪽 주민들이 흔히 이제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좀 젠트리파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산업과 주거와 교통과 삶의 질이 좀 종합된, 그래서 야 이게 대단한, 저 단순히 김포를 서울에 떼붙이는 정도가 아니고 경기도와 민주당의 계획이 이거를 종합 계획을 제안하고 앞으로 이걸 제대로 하겠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주는 계획이 서부 계획, 북부 계획, 동부 계획, 남부 계획이 나는 빨리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제도적 장치는 여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세미나 그 중이에요. 네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세미나, 메가시티 토론. 네, 초광역 네. 특별자치연합을 별도의 그 법적 기구로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굳이 김포를 끌어들일 게 아니고 특별자치연합을 구성하면 됩니다. 거기에 행정기능하고 의회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거는 별도의 기구를 그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 하면 되고요. 그거를 김경수 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을 하고 그 특별자치연합을 만들어서 그 행정기능하고 의회까지 다 구성할 계획을 다 해놓고 그 정권이 이제 그 지방 권력이 바뀌었는데 박원순라는 자가 와서 그이 단칼에 그냥 행정 통합을 명분으로 그거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면 행정 통합은 맨 마지막에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그거를 명분 행정 통합을 먼저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그거를 그 무력화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매우 전공법으로 강력하게 상대의 그 잘못된 정책 제안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강력한 어떤 그 수용력을 갖는 그런 그 계획을 매우 설득력있는 계획을 내세우고 강력한 그 이슈 투쟁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밀릴 가능성이 많다. 아까 우리 배종찬 소장님 또 우리 안성호 원장님 다 매우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보고 물론 이거는 이제 그 해당 지역은 강력한 이슈가 되는데 서울 시민들이 이런 정책을 반길지 안 반길지는 모르죠. 지방에서는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지방은 이런 진행이 되면은 지방은 분노하겠는데 지방은 대개 이제 그 지방 계획까지 나오면 좋죠. 5 플러스 3, 5도 3특이라는 것도 있고 전북하고 충북이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은 5도 5 플러스 5로 해가지고 좀 더 세련된 계획을 이거는 민주당이 할 일인데요. 세련된 계획을 내세울 수 있고 수도권에만 한정을 시키면은 동서남북 별도 계획을 내세워서 이거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 플랜을 지금 내세우지 않으면은 이런 이 어처구니없는 논쟁에 에, 민주당하고 김동연 지사가 완전히 박살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 그 문제 제기와 제안들 상황 진단 특히 그 김세용 그 사장님의 그 예전의 제안인데 좀 그걸 확대 버전으로 이렇게 잘 만들면 거기에 해답이 있을 수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안 들립니다. 변 장관님.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북부 특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서부가 있으니까 동부, 남부까지 어쨌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안을 좀 줘야 된다. 이건 확실히 다들 이제 위기의식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지방광역권에 대해서 거기에 가름하는 대응할 만한 거를 진짜 만들지 않으면 정말 이게 양쪽 다 잃어버릴 수가 있겠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민주당이 비상을 빨리 걸어가지고요. 예, 민주당의 정책이 민주연구원하고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 그 관련 여러 지식인들이 이미 다 그 이제 그 불경은 이미 많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다른 데는 나는 계획이 되어 있다 봅니다. 차제에 이거를 빨리 해내서 이번 선거판하고 다음 대선까지를 적어도 이 이슈에 관해서는 상황을 압도하게 역량을 집중해야죠. 이거 하라고 민주연구원가 만들어놨는데 이 자식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자주그리 한 뭐 그런 거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좀 비상을 걸어야 되더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지방광역권은 4 플러스 3 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5개 중에서 수도권은 빼고 4개를 넣었거든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데, 그런데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광역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구상이라 해가 하고 있는데, 이 수도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은 정부가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중간에 할 게 없는 거죠. 자료도 없고 지금 지자체도 지금 호남권을 빼놓고는 지금 지자체장 잡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불리함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울경 같으면은 김경수 지사 때 이미 상당히 많은 게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아마 호남도 나는 꽤 많이 되어 있다고 보고,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뭐 지식이나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민주당이 그거를 다 종합 계획을 내고 그래야 지방을 소홀히한다 하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수도권이 지금 표가 지금 뭐 저 의석이 지금 절반 이상이니까요. 수도권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제가 한 10시인데요. 좀 한 10분 정도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 예, 할 수 예, 있습니다. 예. 뭐 저는 뭐 그런 이제는, 네. 발전은 잘 모르는 분야인데요. 제가 그 뭐 개인적인 경험 이런 걸로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수도권 말고 비수도권인데 그 5급 3특 체제 그걸 지난 대선 때는 제가 김두한 의원하고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잘 모르면서. 근데 그런 게 약점이 있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 수도권 말고 나머지 지방들은 이해관계를 좀 치밀하게 구성해 보는 게 좋겠다. 제가 뭐 김경수 지사를 이거 관련해서 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부울경 메가시티 그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 김경수 지사가 그랬거든요. 거기는 그 뭐지 초광역 철도권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수도권 같으면 인천이나 경기에 있는 사람들도 전철을 이용해 가지고 서울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창원에 있는 경우에는 부산에 출퇴근을 하기가 지금 철도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경 메가시티를 할 때는 가장 핵심이 뭐 그 뭐지 광역 철도권 그거를 확보하는 거 그게 그 뭐 자기들의 제일 큰 이해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지 예를 들면 창원에서 부산시청까지 가는데 차가 없는 사람들이 그 출퇴근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창원에 있는 사람이 직장을 구하면 부산 가가지고 그 뭐 자취를 하든지 집을 구해가 살아야 되는데 그쪽 바람은 창원 사는데 이게 인천처럼 혹은 경기처럼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것 핵심적인 이해관계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저 뭐지 전남 광주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른 지역도 충청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5급 3특채 이렇게 막연하게 가지 말고 조금 만약에 균형 발전하는 쪽에서 좀 생각을 하면 지금 계속 다른 분들도 인간의 욕망하고 정책이 결합돼야 된다, 이해관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저 민주당 쪽이나 이렇게 진보 쪽에서 이야기할 때 너무 이렇게 브로드하게 그러지 말고 지역별로 딱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하고 특성화된 욕구 이런 거를 개발해 보는 게 그런 게 좀 체감적으로 뭐 좀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좀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이게 광역철도나 지방광역권에 대해서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인 게 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부울경만 조금 나왔고, 나머지는 저도 뭐, 지방시대위원회 나온 거 봤는데, 그림을 진짜 대충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큰일 났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또 다른 분, 박영범 차관님. 소리 안 들립니다. 예, 네. 김포가 서울되면 그 다음엔 양평도 서울될 수 있어요? 양평은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남양주 다 하면 그거 붙이면. 붙었네. 그 다음엔 홍천인데 홍천도 될까요, 서울? 뭐, 여기서는 뭐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먹힌다라고 하니까 저거를, 우리 동네 같은 사람들이 확 부셔버리겠다라고 나서야 되는데, 시골에서,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의 다른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김포, 구리, 고양, 남양주, 뭐, 여기 논의는 논의대로 하되, 그 이외 지역, 서울 인접 지자체 이외의 다른 지역, 특히 아랫역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여론들을 새롭게 재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 민주당에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총선을 수도권에서만 하는 거 아닌데, 전국적인 분위기 안에서의 수도권 선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이외 지역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무엇인가 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예, 예, 추가할 수 예, 예.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뉴스 볼 때 강원 특별자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옛날에 강원도 홍천 할 때와 강원 특별자치도 홍천 할 때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특별이란 말이 괜찮다. 강원도한테는 상당한 정도의 가치제로서 돈으로 따지면 GRDP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도 김포 시민이나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게 서울 시민에 못지않는 또는 그거와 같은 이런 네이밍을 뭔가 좀그 지혜를 짜서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큰 가치가 있어요. 어, 답 나왔네요. 김포 특별시로 하고 서울은 특별을 빼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논의 끝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발제하신 두 분이 긴 이제 토론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의견을 주시고, 혹시 이제 두 분의 발제하신 분의 의견을 듣고, 뭐, 그래도 꼭 추가하실 분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세영 사장님 먼저 하실래요?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그 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 피해자가 김동연 지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경기 북도의 그 여론 추이를 보면은 의외로 분도를 찬성하는 비율이 70%가 넘어섰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그랬던 적이 없는데 경기 북도에 계시는 분이 어떤 연유에서건 분도를 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상황, 이거 지금 행안부에 투표할 비용 600억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게 딱 불거지다 보니까 경기도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서부라든지 특히 이제 경기도 안에서는 동북부가 좀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쪽의 개발 방향을 빨리 GH도 물론 좀 일부는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야 되겠고 민주당하고 공동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50만 명이 지금 서울에서 경기로 전입이 됐고 최근 몇 년간에 그리고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3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는 1, 2인 가구가 어, 많이 늘고 경기도의 경우는 3인 가구가 많이 느는 그런 경향을 지금 한 작년부터 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또 무엇보다 빠르게 지금 잡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고 오늘 선생님들 주신 의견 굉장히 좋은 의견들 많아서 저도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 교수님. 예, 뭐 하여튼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김포에 문제가 생긴 게 교통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김포 신도시 개발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2기 신도시 전반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파주 운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동탄도 마찬가지. 동탄은 요즘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다 결국 뭐냐면 신도시 만들면서, 사실 신도시 언제 만들었냐면 저희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거거든요, 사실. 부동산 그 문제 때문에. 하여튼 지금 또 3기 신도시도 교통 문제 때문에, 저도 지난 정부 때 3기 신도시 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 비전이니 뭐니 뭐 해보면 결국 다 똑같은 얘기들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의 비전을 멋있는 게 많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문제, 그걸 알거든요. 신도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사실 유래 신도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광역철도 같은 심지어는 그 트램도 지금 못 들어가는 판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봐야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 김포 신도시도 결국은, 왜냐하면 신도시를 그렇게 너무 급작스럽게 지으면서, 사실 김포가 아마 신도시 거기 안 지었었으면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원인들, 아주 큰 멀리 떨어진 원인이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신도시를 만들든 뭘 하든 개발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게 그 지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우리 임팩트를 미치거든요, 사실. 만약에 지금 서울에 아까 수도권을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비수도권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점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요즘에 그 설비 투자만 보더라도 거의 이제는 비수도권에서는 없고 수도권에서만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제조업 고용이나 부가가치도 지금 수도권만 다 올라가거든요. 비수도권은 계속 떨어지는 판이에요, 지금. 소위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이라는 제조업도 그러는 판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에도 보시면 여의도도 놀고 있는 빌딩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을 받쳐줄 만한 그런 게 안 돼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고민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비수도권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저 김경수 지사도 그때 아까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 불교의 핵심은 광역철도 광역 교통망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순환형에. 그러면 우리 2기든 3기 신도시든 그런 것들 엄밀하게 하면서 해준 게 있냐라는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2기, 3기 신도시를 이니셔티브를 어찌됐든 간에 만든 장본인은 민주당 정권 하에서의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거든요, 사실. 이게 부동산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이 좀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다가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게 신도시 만드는 회사에 또 사장을 했다 보니까 뭐 병명 겸 사정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일기 신도시는 그 집이 바로 건너편에 만들어졌고요. 18km, 20km 반경에. 근데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이게 베드타운이 돼서, 이기 신도시는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충분한 거리를 띄우자 해서 포천에 뭐 그 파주에 뭐 그다음에 양주에 그다음에 동탄에 김포에 이렇게 멀리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인프라 거리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도 김포 같은 경우에는 아마 LH가 1조 2천억인가 뭐 얼마를 줬는데, 지자체 장이 그렇게 욕심을 내서 그 좁은 노선을 만들어서 이 난리가 친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들은 거는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신도시를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게 참 중요한 일인데, 그 부분에서 정교하지 못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랑 공기업이랑 지자체가 협력 체계가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통제 자체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어쨌든 뭐 이것도 진짜 반성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맨날 똑같은 뭐 침산도시를 온 동네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어디나 뭐 주택 형태나 모양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거리만 모니까. 자, 하여튼 오늘 참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토론할수록 위기의식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나올 때도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한다 하면서 명분으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국민들 속에는 이게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지역 소멸에 대응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거랑 또 역행되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 공감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남는 게 날 것으로 그냥 이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걱정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귀중한 토론과 발제를 해주신 또 여러분께 진심 감사드리고요. 마무리는 우리 박영우 대표님께서 좀 해주시죠. 예, 어, 오늘 아주 단기적인 문제부터 중장기 국가 발전 계획까지 레인지가 넓게 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포용과 혁신의 성격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논의들이 다 유용하고 또 하나씩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우리 오늘 제목에 일부로 들어 있습니다만은 선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면 특히 그 선거 중에서도 앞으로 5개월 뒤로 다가와 있는 총선과 관련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논의된 것들 대부분은 중장기 대비이기 때문에 그다지 현실적인 효력이 있는 이야기들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임준태 원장님하고 안승호 원장님께서는 아주 다급하게 또 아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 오늘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그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이나 수도권을 네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보다 세밀한 계획을 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오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기 대응으로서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임춘택 원장님이나 안성호 원장님 제시한 그 문제의 답을 하려면 아주 극단적으로 더 단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업무는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중장기 정책 개발을 하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위기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단기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제도 우리가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해서 단시간 내에 다시 한번 그런 모임을 가졌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제가 오늘 본 총평이고요. 오늘 발제해 주신 그 정준호 교수님과 그리고 김세용 사장님께 저희들이 안목을 많이 넓혀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주셨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도 정확히 파악하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해 주신 두 분께도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배창흠 장관님께서 좀 더 주도적으로 단기적인 총선 대응책도 한 발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욕심을 좀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